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 저희 염홍열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제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제금융학과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STO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과기부와 키사 여러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에서 STO에 대한 설명은 대략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토커나이즈라는 이러한 기술적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모든 자산을 토커나이즈 한다는 개념은 이미 앞 세션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블록체인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또 한서희 변호사님이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지금의 문제점과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아침 세션부터 들으셨으면 이제 STO가 뭐다, 그리고 STO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또는 자산이 펀드레이징을 할 것인가는 이미 개념이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많은 일을 했었고요. 좀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예,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쪽 이제 블록체인 쪽 공부를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언스 분들은 저 권혁준이라는 놈은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샀냐 안 샀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비트코인 샀습니다. 예, 그때 20만 원이때였는데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제발 사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술 사지 마시고 근데 안 사시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는 안 사셨는데 뭐 저는 그때 그 채굴 비용이 그때 20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했을 때 이제 가격에 대한 환상을 해가지고 그때 좀 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여기 또 김원호 교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부산대학교에 많이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뭐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첫 번째 뭐 토큰 증권의 정의에 대한 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원장 기술, 그러면 이제 DLT 또는 이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조각 투자라든지 여러 투자의 방식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요소를 보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거죠. 결국 원장을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노드라든지 뭐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미 개념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법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아까 전에 한서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입니다. 증권의 종류는 여러 증권이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토커나이즈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이죠. 법상으로도 지금 많이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는 금융위에서도 이제 혁신금융팀에서 이걸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시장가로 넘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전통적인 자본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기조가 이제 정부 내에서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이 기술을 우선 앞세워서 혁신금융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편화되면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자본시장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디지털화, 그렇죠? 전자증권이죠. 이미 전자증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의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 같은 증권의 디지털 방식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포저티브 규제가 아니고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요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 세션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의 개념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전에 있던 그림과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뭐 지분증권, 전형적인 증권들이 있죠. 예, 전형적인 증권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전부 다 이것을 음식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실문증권이 있고 바로 전자증권과 그리고 토큰증권, 소위 말해서 D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담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그릇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형적인 주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들이 이 소관에서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계약증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게 되고 이제 토커나이즈해서 여러 자산을 소위 말해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존 증권을 투자계약 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에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선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증권을 그릇에 담습니다. 증권을 권리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애매한 것들을 담당 채권도 아직 한 번까지 발행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증권이 몇 주가 발행돼서 어떤 증권법에 의해서 바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애매한 것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러한 증권 형태가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MZ세대가 제일 박광하는 뭐 에어포스라든지 또는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까지도 어떻게 보면 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NFT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토크나이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때까지 주권을 서로 사고 팔던 거래 방식이 벗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쉽게 거래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증권의 시대가 열린 거라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공동사업에 결과에 따른 손익이죠.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이 손익인데 이 손익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는 증권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증권성을 보게 있으니까 자본시장법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률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한서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보면 공동사업이라든지 투자 또는 타인이 수행하는 것서 수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에 걸리면서 이익 획득의 목적이 여기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투자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우 여러분 아시죠? 한우 먹고 싶죠? 한우 동일 한우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투자들의 손익을 동일하게 향후할 수 있는 수평성 공통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회사가 전문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이 한우를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송아지 사용 수익 그리고 투자 수익은 없지만 투자 목적, 이익의 획득의 목적에서 이 한우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희 학교 조교가 저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제 같은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돈사하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사가 기업적 돈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맡긴대요. 누가? 투자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나눠서 서로 이득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돈사의 목적은 돼지를 키우는 것밖에, 즉 특정 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티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권한과 또는 관리의 관계가 모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다가 갑자기 자기가 돈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술품의 경우 같은 경우 동일 미술품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향후할 수 있고 회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은 없지만 투자 목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하다못해 서비스도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형화할 것이냐?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크나이즈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하다못해 콘텐츠마저도 솔직히 제 친구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는데 제작사, 배급사 관계가 되게 모호해진대요.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어도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리고 수익 배분뿐만 아니라 망해도 이 손실을 누가 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불분명하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크나이즈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결국 증권에 이용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득과 또 그리고 책임의 관계가 명시되고 또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회사는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했는데 경영학과 출신은 이제 배우는 게 이제 회사, 펌이죠. 회사가 보통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펀드레이징 하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전통적인 펀드레이징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결국 자금 조달을 하고 그 프로젝트별로 배분을 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크나이즈, 소위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토크나이즈, 그 STO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개인이 투자하면서 우리 개인이 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 순서인데요.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는 자료를 좀 추진했는데 이제 이게 보면 전통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증권상의 조각화, 요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분할 소유 맞죠? 한 회사를 주식을 분할해서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의 적절한 규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메인 플레이에서는 제도권의 금융회사들이 이거 플레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그 회원사죠. KRX의 회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수집품, 한정판 구조, 아까 전에 봤던 디올, 에어포스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항상 그 밸류를 쳐주거든요. 이 밸류들이 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 안에서 토크나이즈 된다면 또는 STO의 존재로 하게 된다면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확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NFT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좀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금융위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각 투자는 결국 수익성을 보는 증권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NFT가 막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이것은 수익성 증권이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음원을 나누는 뮤직하우 사태가 있었죠, 한번. 이러면서 이제 금융위가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언젠간 이러한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는 다수가 또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융위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단 금융위는 항상 첫 번째가 금융소비자 보호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의 개혁 성토라든지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의 프로세스가 늦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뒤에서도 얘기할 웹3, 죄송합니다. 웹3에 대한 플랫폼이 나오게 되죠. 자, 웹3는요 결국 이제 웹3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웹 3.0이라고 합니다. 웹 2.0은 서로 의사소통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웹 3.0은 보이지 않는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트러스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웹3에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이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웹3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CBDC 같은 중앙은행 통화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토큰 증권 장외 매매 시장의 활성화가 이러면서 그리고 토큰 증권 장내 시장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때는 메인 플레이어는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메인 플레이어는 제도권의 금융회사였다면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여러분들도 소위 말해서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웹3 시대에서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토크나이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시작되게 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가장 맨데토리한 기본 기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인 플레이어는 이제 다양하게 되고 업종 불문하게 된 건 이제 연속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시대가 점점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파도에 삼켜먹힐 것이냐, 아니면 파도를 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세션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 권혁준이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 재미없었을 텐데, 자,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아까 전에 한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한번 좀 보게 되면요, 개념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하에 시장, 장소, 규모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 어디죠?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 같은 경우. 자, 지역을 한정합니다.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한정합니다. 여기서만 거기 여러분들이 하려는 비즈니스를 영위하세요. 중기부 규제 샌드박스는 보통 그런 형태로 하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는 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샌드박스, 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 샌드박스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자부에서는 산업융합이라 해서 정보융합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주곤 합니다. 산자부도 있고요. 과기부도 있습니다. 과기부도 신기술 같은 경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융위원회가 하는 규제 샌드박스, 바로 핀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에서 심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블록체인 얘기할 때 혁신금융에서 하다가 이제 자본시장가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혁신지원팀이 주로 샌드박스를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 그 금융에서 샌드박스에서 했던 거죠. 부동산 집합투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가야 되는 규제 특례로 해서 샌드박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법이라고 해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넣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안 했던 바로 중기부의 규제자유 특구입니다. 이 중기부가 좀 강력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금융위 샌드박스보다도 중기부 샌드박스가 지금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중기부는 지역에 한정지어서 그 지역 안에서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아니 권 교수님, 웹3 시대에 무슨 한정적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전부 다 초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규제자의 특구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STO를 한다 그러면 계좌 관리는 지방은행, 즉 예를 들어 BNK라든지 부산은행이 맡게 해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계좌 관리를 담당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그 지역에 한정지어서 하는 것이 바로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입니다. 이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도 중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규제 특례를 하시려고 할 때는 오히려 중기부 쪽이 약간 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기부의 규제 특구의 소위 말해서 그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법령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육성 또한 하고 나서 이거 했더니 이렇게 잘 나왔잖아. 그러면서 아웃풋을 가지고 중기부는 나중에 그것을 법령을 바꾸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기부가 하고 있는 규제자의 특구, 소위 말해서 샌드박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규제 특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규제 제휴 3종 세트. 첫 번째는 규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자, 여러 가지 맨 처음에 블록체인이 할 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특구를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개보법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남는 개인에 추출된 어떠한 정보는 해시 정보는 결국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개보법은 몇 년이 지나면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남는 그것을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 물론 비식별이죠. 해시니까. 근데 그것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에 규제자의 샌드박스에 넣어서 그게 원활하게 수행이 됐고 이 부분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결국 개보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엄청나게 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사업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수님 중기부 같은 경우는 보통 굴뚝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비스 산업도 하다못해 금융도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포커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여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30일 내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긴 합니다. 법무법인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규제에 걸려 있어. 규제에 걸려 있거나 아니 또는 뭐 그러면 이제 실증 특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식 허가 시장 출시에서 실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허가로 합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또 그리고 임시 허가를 줘가지고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은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 허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기부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결국 법령 개정이잖아요. 그때까지 임시 허가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샌드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항상 금융위에다가 이거 샌드박스에다 신청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중기부는 법령 개정까지 임시허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용이합니다. 뭐 사업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 그래가지고 우선 그러면 한번 ST 금융위원회에서도 물론 금융위도 샌드박스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 카사코리아가 있었고요, 루센트블럭이 있었고, 펌버 그리고 엘리시아가 있었습니다. 뭐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겠지만 샌드박스를 전부 다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사, 소유, 펌블, 엘리시아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2020년서부터 여러 가지 바로 규제 소위 말해서 샌드박스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샌드박스 중기부 거거든요. 이건 중기부 거. 대표적인 사례 아까 전에 한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집합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용했던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투자를 발생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TO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중기부 산하의 샌드박스, 바로 부동산 집합 투자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서 바로 STO의 가능성을 받고 결국 이 STO의 가능성 때문에 여러 부처가 포커싱하고 개정이라든지 또는 개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제도상의 STO의 문제점. 제가 오늘 세션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든 걸 했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예. 아까 전에 한설 변호사님도 중간중간에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저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서 제가 키사한테도 말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센 거 시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세게 나오겠습니다. 자, 기존의 예탁 결제원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있죠. 주권 명부라든지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이 됐는데 이제 블록체인 분산원전 전자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미러링 방식을 이제 한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미러링 방식은 결국 전자증권법 체계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자증권법 하에서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아니면 KSD가 우리가 짱이야, 이것도 우리 소관이야 하면서 이제 미러링 방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상의 거래 내역이 전자증권법상 고객관리 계좌에 미러링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탁 결제원이 껴있는 거죠, KSD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물론 블록체인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블록체인 개념에 있던 디센트럴라이즈인지 센트럴라이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이게 딱 보면. 그래서 이것이 혁신일까? 차라리 그럼 블록체인을 왜 뭐가 의미가 있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SI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입법화, 아까 전에 뭐 2023년도 지나서 5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이제 증권, 토큰 증권, 디지털 자산 이제 국회 입법 예정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안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금융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금융위가 됐던 아니면 중기부가 됐던.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정비하고 STO를 허용하는 이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대로 발행, 유통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그래서 ICO 허용하는 최종안까지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심사를 정부가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어떠한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전부 다 금융위가 볼 거고요. 정부는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입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STO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발행하고 유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사들은 솔직히 발행 및 유통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하죠? 발행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유통합니까? KRX에서 유통을 하죠. 그리고 KSD에서. 근데 블록체인 개념은 솔직히 블록체인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자산을 증권회사가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결국 유통까지 막고 싶은 게 이제 완벽한 블록체인의 개념인데, 이것이 전부 다 발행과 유통을 또 분리해서 기존에 있던 전자증권법에서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정부의 권한이 가장 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큰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발행과 유통을 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발행과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또 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발행이 있고 결국 토큰증권은 예탁원에 또는 장애업자 중개시설, 아까 전에 아까 한세현 변호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복합적해서 결국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만 토크나이즈하는 것만 블록체인을 쓰고 결국 중앙에 있던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전부 다 관할하는 현행법상 안에서의 모든 플레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정부는 유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금융 소비자 보호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레드 라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 저 이제 찍힐 것 같아가지고 잘 얘기를 안 했는데 레드 라인이 나왔습니다. 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제가 돌쳐 보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하겠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발행과 유통이 결합된 구조에서 신뢰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 레저에 여러분들의 모든 액티비티가 남는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다지 왜 블록체인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노드 51% 분산.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조에서 노드 51% 외부 분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그 증권사들의 노드들이 몇 개로 한정돼 있으면 서로 만약에 합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질적인 집단이지만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앵커링을 얘기하신다면, 기술 중에 앵커링 기술을 얘기한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51%의 합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적용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발행심사 총량 관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퇴색이죠. 중개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좌관리기관의 토큰증권 발행, 증권사 위주의 STO의 혜택이 되겠죠.
결국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사 위주.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플레이어들 다 막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나서 여기 NH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벌써 몇 번째 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타군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플레이어들을 맡게 되는 경우죠. 그 대상 증권 범위와 투자 한도, 투자 계약 증권, 수익 증권, 채무 증권, 증권화 토큰화도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한도 제한, 아까 전에 10억, 30억 얘기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10억은 솔직히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끼어들고 다양한 자산을 토크나이즈를 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개설을 하게 된다면 토큰 기술이 적용 안 된 증권이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레드라인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학회에도 이제 KSD가 저희 기관 회원이신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오래 공부한 저로서는 좀 의문이 가진 부분입니다. 진짜 완벽한 레드라인이 왔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의 충실히 준수하라고 하죠. 근데 분산업장 기술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에 어떻게 반영할지 본인들도 방향을 미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모여놓고선 니들끼리 얘기해. 대신 내가 가부간을 결정해 줄게. 맞습니까? 지금 회의가? 지금 회의 맞잖아요. 노코멘트 하시는군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취집, 퇴색, 구축, 운영 비용의 증대가 됩니다. 자, 10억짜리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 빼먹겠다고요? 누가 이득이 납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자, 기껏 해봐야 10억 안에서만 한도 내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뭐 몇 프로 네트워크 피 빼고 뭐 이거 빼면 남는 거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걸 거래한다고 해서. 자, 그리고 한국 예탁 결제와 한국거래소의 개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인터미디어, 즉 블록체인의 기본 취지인 인터미디어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 아닙니다. 이 규제 제가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 이름도 힘들어요. 세큐리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세큐리티제이션. 결국에는 토크나이즈하지 않고요. 그냥 증권을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기술을 붙여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혁신은 더 이상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증권을 토큰화한 기술적 취지를 무시하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기존 법규로만 관리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블록체인이어야 합니까? 그냥 SI 업체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STO의 숙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절차 규정 및 세부 규제가 미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효율적 고유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요. 뭐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STO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금융 소비자 보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제를 또는 법을 설립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STO의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는 아까 전에 저희 한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STO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독일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고요.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융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술하고 만나면.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만 쓰지 은행 안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사례 STO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여러 가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미국 여러 가지 토크나이즈된 여러 가지 주식의 형태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사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는 아까 전에 한재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사례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소상히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TO를 통해 산업 전 부분의 경제 활성화 단초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펀드레이징하기 힘듭니다.
증권 시장의 문턱 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ICO였습니다. 근데 ICO도 이제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식의 경우는 틀리죠.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죠. 토큰은, 소위에서 코인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자산을 디지타이즈해서 토큰 증권으로 만들게 되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펀드레이징, 그리고 투자자 보호까지 가능해진다는 게 이 STO의 의의 그리고 미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저 교수님 이제 끝나도 되나요? 넘었나요? 아니, 저희? 예. 네, 예,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신 권혁준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